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입니다. 김숙경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하여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의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단순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하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공수처 수사 외압과 관련해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등 간부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 처장 등 수뇌부 3명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국회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별다른 수사 과정 없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는 최상병 관련 수사를 직접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공흥지구의 개발 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검팀은 양평 군수였던 김 의원이 양평 지역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던 김건희 여사 일가 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는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선 마지막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차원의 진행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 민주당도 일단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공전을 거듭해온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진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당 입장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특위 구성 대신 민주당이 주장해온 법사위 차원의 국조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여야 협의에 따른 증인 참고인 채택,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를 회피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법사위 차원의 국조는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외압 의혹 등 모든 주제를 열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협의에 응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하고 법사위를 통해서 신속하게 국민 앞에서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 지도부는 내일 본회의 직전 국정조사 협의에 다시 나섭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절차에 나선 민주당은 오늘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았습니다. 법안 발의만으로도 당장 국익이 실현됩니다.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자로 15%로 소급해 적용됩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이 아닌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이 먼저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국민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의 사전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은 오늘 천안에서 5번째 장외 여론전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오늘은 충남을 찾았습니다. 현 정부가 법치와 민생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민주당은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내걸고 충남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이 자유와 법치,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의 지지와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1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당내에선 반성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사과 대신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나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는 고개를 숙여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맞설 때 이기는 것입니다. 제1야당의 연이은 장외투쟁에 여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장외투쟁을 계엄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로 규정하고 다시 위헌정당 해산을 거론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호통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정신 차릴 겁니까? 국민의힘은 해산이 답입니다. 계엄 정국이 다시 전면에 떠오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대전에서도 국민대회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요즘 청첩장과 부고장 등 각종 소식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하곤 하는데요. 이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심어 120억 원을 빼간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디지털 보안에 취약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배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승합차 여러 대가 들어오더니 곧이어 경찰들이 내려 주차장 한편에 서 있는 검은색 차량을 둘러쌉니다. 체포된 사람은 스미싱 조직 국내 총책인 30대 중국인 A씨. A씨와 조직원들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등 각종 알림 문자를 가장해 악성 앱 설치 링크를 보내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고 본인 인증 수단까지 확보해 직접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무심코 한번 실수로 누른 클릭으로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탈취당할 수도 있는 범행 수법이 사용된 계좌 탈취형 스미싱 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만 1000여 명, 피해 금액은 120억 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 스미싱 범죄입니다. 피해는 특히 디지털 보안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집중됐는데 한 명이 4억 5천만 원을 빼앗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차량을 타고 옮겨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미제로 남아있던 900여 건의 사건도 모두 이들이 저지른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총책 등 조직원 13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경찰은 중국인 총책 2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걸어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덤프트럭이나 대형 버스는 운전자 시야가 가려지는 사각지대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회전 치사율은 승용차의 27배란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회전하던 대형 버스가 그대로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우회전하던 덤프 차량, 덜컹거리더니 이내 경고음이 나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행인과 부딪힌 겁니다. 이런 대형 차량 우회전 사고의 치사율은 승용차보다 27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대형 차량 사각지대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차 사고는 빈도와 심각성 모두 승용차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대형 차량이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할 때였습니다. 연구소는 높은 치사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형 차량 특유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꼽았습니다. 실제 대형 화물차 8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우측 사각지대의 길이는 8m가 넘었습니다. 일반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보다 3m 넘게 더 긴 수치입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경우 사고 위험성은 더 컸습니다.
키 120cm 정도의 어린이는 차량 우측에서 3.2m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운전자 눈에 겨우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의 눈높이가 2.5m로 매우 높은 데다 조수석 문이 철판으로 만들어져 바로 옆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우회전할 때 자전거와 보행자를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 기준이 미비합니다. 연구소는 차량 구조를 개선해 직접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 감지 센서 같은 첨단 장치 보급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차장 CCTV에는 이 남성이 쇠망치를 들고 뛰어다니며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여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 한쪽에서 검은색 차량에 차주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남성이 갑자기 들고 있던 상자로 차주를 공격합니다. 놀란 피해자는 다급하게 도망치고 남성이 이를 쫓으며 지하주차장에서 수차례 쇠망치를 휘두릅니다. 간신히 몸을 피한 피해자가 사라지자 남성은 뒤돌아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친 피해자는 남성을 피해 주차장과 연결된 계단을 뛰어올라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남성. 쇠망치를 휘둘러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은 돈을 노리고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납치 후 피해자를 매장할 땅을 알아보는 등 3개월 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치해서 이동시키기 위한 그 냉동 탑차로 개조한 스타렉스 차량을 범행 직전에 이제 구비를 했고, 이제 대형 사비라든지 곡괭이, 도끼 이런 물건도. 검찰은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선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지 못했지만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도 추가로 확인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유 감사위원은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 사례도 확인돼 추가 고발됐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10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20명을 수사 의뢰하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는 초동 대처 과정, 시신 소각 판단 과정 등이 상세히 담겼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2급 군사기밀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고 보안성 심사도 거치지 않은 기밀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과장은 국방부 보안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 운영수신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국방부와 합참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비무장지대 내 북한 GP철수 부실 검증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기밀 유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감사원 내부 직원을 통해 비공식 문건을 만들게 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전달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쇄신 TF는 밝혔습니다. TF 활동을 둘러싼 감사원 내용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전 현직 사무총장이 출석해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저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재직 당시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해 반대 의견을 낸 직원들을 인사조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보험료의 90% 가까이 정부가 지원하는데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린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은 지난 9월 의료진에게 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갑상선 질환 환자의 혈전 제거 시술 후 환자의 다리가 절단된 사건에서는 1억 8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의료진 배상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필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가 대상입니다. 전문의 1명당 1년 보험료 170만 원 중에 15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병원은 20만 원만 내고 배상액 최대 17억 원 중 15억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 진료과 전공의는 1년 보험료 42만 원 중에 정부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보험으로 보장받습니다. 환자단체는 의료 분쟁이 길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고액의 손해배상금이 나오면 그 손해배상 지급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정부가 배상금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하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책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지금 필수 과목에 대한 우려가 해결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PA 간호사도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방의원의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해외 출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적발된 지방의회에는 재정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이탈리아로 9일간 출장을 다녀온 부산 수영구 의회 의원들. 계획했던 로마, 밀라노 시장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미술관 등의 관광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로마 시청이 그날 수리하고 공사를 되게 크게 하셔서요. 서울 동대문구 의회 의원과 직원 30여 명도 해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다 코스를 잡아요. 지난해 권익위 전수조사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국 지방의회는 모두 87곳에 달합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해외 출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 지방의회 임기는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아예 해외 출장이 금지됩니다.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장 전 심사에 시민단체 한 곳 이상을 포함시켜 꼭 필요한 출장인지 엄밀히 따지고 나중에 위법, 부당한 해외 출장으로 드러나면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출장에 동행한 의회 직원에게 비용을 객출하게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권고에 그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행안부는 외유성 출장을 강행하는 지방의회엔 예산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내일 새벽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누리호는 어제 발사대 기립을 마친 뒤 전기, 공조 연결과 신호 점검, 자세 제역의 확인 작업 등을 진행했으며 오늘 오전 11시 5분에 설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잠시 후 발사 시각 확정을 위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이후 8시 15분 윤영빈 우주청장이 발사 시각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양돈 단지인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국은 앞으로 3주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충남 당진의 돼지 농장입니다. 감염된 돼지 20마리는 경남 합천의 종돈장에서 3주 전 들여왔습니다. 종돈장을 감염 경로로 의심한 방역당국이 곧바로 정밀 조사했지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PCR 검사해가지고 전두수 엄청 나온 걸 갖다 공문으로 오면 받았고요. 600도가 나갔는데 아무도 그 발생한 데가 없어요. 계속 출하를 하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병을 옮겼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지난 6년간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같은 산악 지역이고 충남 당진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나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이번에 감염된 돼지를 옮긴 차량의 차고지가 충북 보은으로 확인되면서 농가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보은에서 그 멧돼지가 발생된 지역인데 바이러스가 생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무심코 사람이 손을 댔다거나 다만 해당 차량이 오간 다른 농장에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쉽게 단정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농장에서는 아직 뭐 특별한 뭐가 없어요. 사람이나 차량이 원인이다라고만 무조건 몰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충남의 발병 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차량만 340대. 방역당국은 잠복기를 감안해 앞으로 3주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마다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환자가 많다 보니 일부 소아용 해열 진통제는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상현 기자입니다. 진료 시작 전부터 소아과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독감이 급속히 퍼지면서 이른바 병원 오픈런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 둘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66.3명으로 지난해보다 14배나 많습니다. 재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감이 한번 예전에 걸렸었는데 다시 또 열도 나고 또 식욕도 없고 기운도 없어 해서 그래서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진료받으러 왔어요. 특히 7살에서 12살 어린이를 중심으로 독감이 빠르게 번지면서 일부 마시는 해열 진통제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중적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현타객의 품귀가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열제의 품귀가 이어지면서 약국에서는 약 구매 사이트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약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물약 대신 알약이나 가루로 약을 주기도 하지만 아이가 어리면 복용이 어려운 상황. 고열이 심한 경우 서로 다른 해열제를 교차 복용하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하나가 안 들 경우에 다른 거로 교차 복용을 하게 되는데 그 둘 중에 한 가지만 품절이 나더라도 부모님도 힘들고 그다음에 약을 드리는 저희 약국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독감 유행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독감 환자 증가에 따라 의약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독감 환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행의 주요 바이러스가 K 변이로 확인되면서 백신 효과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준철 내과 전문의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독감이 이례적으로 또 매우 빠르게 또 강하게 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14배나 폭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지금 유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올해는 확실히 독감 유행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한 달 이상 빠르게 시작이 되었고 그 확산 속도도 분명 빠릅니다. 특히 올해 특징적인 점은 지난 여름에도 이 A형 독감이 끊어지지 않았고 가을에 바로 이어지면서 연중 내내 높은 유행 곡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지난 우리가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실상 독감 바이러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면역 기억이 약해진 상태, 즉 면역 공백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결과 올해는 작은 유행이 여러 번 중첩해서 이어지는 일종의 멀티 웨이브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임상 현상에서도 연령대를 불문하고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독감은 정리하면 빠르고 넓고 오래가는 유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게 바이러스하고 그 백신이 좀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있나요? 네, 실제로 올해 유행하고 있는 특히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는 A형, 특히 H1N1 계통의 변이가 현재 저희가 접종하고 있는 그 백신과 항원적으로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바가 네.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일치하지 않고 변이가 그럼 그렇게 계속이 된다면 백신을 굳이 맞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이 백신이라는 것은 완벽한 일치가 아니다 하더라도 중증 진행을 막아주는 교차 보호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독감 감염 이후에 입원, 폐렴, 합병증 발생을 막는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3가, 4가 백신은 네. 둘 다 모두 A형 2종과 B형 1종 내지는 2종을 커버하는 주사라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여러 바이러스를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불일치 논란은 있지만 분명 백신 접종은 이득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접종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노약자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맞는 게 좋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독감의 특징이 그 2차 감염이 많다고 하던데요. 또 중이염, 또 폐렴, 뭐 부비동염 그런 게 보고가 많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증상을 좀 특히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도 많은 숫자가 보고되고 있고요. 이는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 이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네. 뒤이어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서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독감이 열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양상으로 바뀌면 내원하셔야 되겠고요. 기침이 오래가면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 네. 또는 흉통 아니면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이 뚜렷해지면 내원하셔야 되겠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귀를 자주 만지거나 아주 심하게 보채거나 네. 먹는 것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중이염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독감 이후에 거의 무기력감이라고 부르는 아주 심한 전신 세약감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이제 고열이 계속되면 병원을 반드시 찾으라고 하셨는데 고열의 기준은 몇 도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38도 이상의 이제 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열이라는 숫자보다도 어떤 임상 증상이 동반되느냐를 같이 반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독감 환자 늘면서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소아 그 해열제가 좀 품귀 현상 일부 지역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부모들이 좀 특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소아가 먹기 쉽도록 만든 해열제, 시럽제라고 해서 물약하고 현타액이라고 해서 짜먹는 약이 일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큰데요. 네. 일단 대체 가능한 성분과 제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 해열제 하면 크게는 두 가지로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 계열과 네. 그다음에 이부프로펜, 브루펜 계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약제의 시럽과 현타액을 만약에 구하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알약, 즉 정제를 쪼개서 쓰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이제 제공하는 산제, 즉 가루약이나 이 직장 내에 사입하는 좌약도 충분한 대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품귀 현상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 제형보다도 정확한 용량을 맞추는 겁니다. 예. 이 체중에 맞춰서 용량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사한테 체중을 알려주고 정확한 용량으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충분한 대체약 선택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괜히 걱정을 느낄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짜먹는 약이나 현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루로 만든다든지 이제 좌약 같은 대체제는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이제 독감뿐만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 질환이 겹쳐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그 호흡기 질환, 감염성 뭐 이런 질환에서 좀 대처하기 위한 그런 대처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원칙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당분간 유행이 꽤나 오래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제 예방 수칙이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 백신을 접종하셔야 됩니다. 아직 접종하시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고 충분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기본적인 이 수칙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특히 학교, 학원, 그리고 대중교통처럼 밀집된 환경에서는 마스크만으로도 전파를 막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 그리고 또 이 등교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전염력을 막기 위해서는 단 하루 이틀만 자가격리를 하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환기가 필요한데요. 겨울철에는 이제 추운 온도로 인해서 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긴데요.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는 데는 이 환기만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 계통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 아주 어린아이, 그리고 만성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중증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조기에 진단하라고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백신 접종, 또 개인 위생 철저, 마스크 착용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대전시의 핵심 공약, 바로 산업단지 535만 평 조성입니다.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일부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절차 지연이나 계획 축소로 차질을 빚는 곳도 있는데요. 산업단지 조성 상황을 성룡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가 출범과 함께 내세운 지역경제의 핵심 전략 535만 평, 1,7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13곳, 338만 평 규모의 조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삶이 질이 뛰어난 초윤리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13곳 중 공사에 들어간 건 3곳입니다. 서구 평촌 일반 산단과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다음 달 준공을 앞뒀고, 장대 도시 첨단 산단은 공정률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공급에 물꼬를 텄지만 면적으로 보면 아직 조성 목표인 535만 평의 5% 수준입니다. 나머지 10곳은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는데 차질을 빚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면적이 가장 큰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수요 부족으로 예타를 철회한 뒤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안산 국방산단은 감사원 감사로 지난 2월 행정 절차가 중단됐다가 다음 달 재개될 전망입니다. 7만 평 규모의 K 캔달 스퀘어도 용지 확보 차질로 규모가 줄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산단 조성이 중장기 계획인 만큼 민선 8기 내 최대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통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를 이제 낼 수 있는 것은 아마 9기 정도에서는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197만 평 규모의 산단 9곳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첫 공식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경험한 고1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10명 중 7명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교원단체들은 제대로 된 설문이라 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쉬는 시간을 맞은 학생들이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 다른 교실로 이동합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 옮겨가며 수업을 듣는 고교 학점제. 자신의 향후 진로를 스스로 수업을 골라가며 다져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경영학과를 꿈꾸고 있어서 경제랑 정치화법을 주로 선택을 했고, 좋아하는 과목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더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어서. 고교 학점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설문조사에서 고1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선택 과목들이 진로 학업 설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학생도 60%를 넘겼습니다. 미달 학생 대상으로 보충 지도를 의무화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선 수업 참여 학생들은 물론 교사도 70%가량이 도움이 됐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교원단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 결과인데, 당장 제대로 된 설문이 아니라는 반발이 교원단체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제도 자체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성과를 묻는 형식이라 조사의 신뢰도가 낮고 조사 대상 학교도 전체의 10%라 대표성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학생을 위해서 수업을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고교학점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포함해 내년에 4차례 정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이 여러 차례 대면 만남을 통해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한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4차례 대면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 주석과 통화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년 4월 자신이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이 내년 안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센 장관은 이에 더해 시 주석이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So if there are 4 meetings during the year, I think that gives the relationship great stability, and stability is good for the American people and good for the world economy. 미중 정상이 이처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한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베센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항상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전략적 협력을 하더라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란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We're always going to be rivals. That's natural. But are there things we can do together? Yes. We have the relationship in a good place. 베센 장관은 또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의 평화를 추진하고 협력하는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요청해 이뤄진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중국의 제안에 따라 양국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진 건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북부에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겠는데요. 특히 내일 오전부터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이 3도, 공주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논산과 대전이 12도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아산의 아침 기온 4도, 한낮에 태안이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여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보령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금요일 아침 많은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